자, 안녕하십니까. 중대국어에서 사회문화 클래스를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 교사 박정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3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윤리 부분에서 주로 이제 출제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른바 이제는 주제의 선정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이제 연구 결과의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단계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이른바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즉,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며 어떤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가? 즉, 철저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들, 연구의 어떤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이제 연구 윤리들과 관련된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보자면은 이른바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관한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 세 가지 태도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로 주로 이제 기출 문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기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구자 갑은 다른 사람의 차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실험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 연구가 어떤 연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차 크기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차 크기라고 하는 것이, 차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차 크기를 독립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독립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운전자들의 반응은 이제는 그런 차 크기에 따른 일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종속변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 등으로 신호가 바뀐 뒤에도 일부러 한동안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봤다고 했고요. 갑이 경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녹색 등으로 바뀌자마자 뒷차들이 대부분 곧바로 경적을 울려댔다. 갑이 대형 승용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뒷차들이 대부분 한참 후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렸다. 갑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이 실험을 반복해 보았는데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은 기억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갑의 가치가 개입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차 크기에 따라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이른바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의 단계는 문제 인식의 단계이다. 이런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즉 연구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수많은 사회 현상들 가운데서 왜 연구자가 이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연구자의 가치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연구자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결정한 단계에서 갑의 가치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1번의 진술은 네, 그렇죠. 옳은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들의 진위도 같이 살펴봅시다. 2번. 니은은 갑의 연구에서 독립변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우리가 이제 독립변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립변인인데, 자, 니은. 신호가 바뀐 뒤에도 한참 일부러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험의 어떤 상황이지
그 자체로서 어떤 이제는 운전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차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갑의 연구에서의 독립 변이는 니은이 아니라 바로 뭐다? 예, 그렇죠. 차량의 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진술은 옳지 않고요. 그렇죠? 3번 디귿은 실험 집단이고 미음은 통제 집단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연구에서의 이제는 핵심적인 가설은 차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반응이 변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뭐 차량 크기가 클수록 운전자들의 반응은 뭐 겸손해질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차량 크기가 작을수록 운전자들의 반응은 난폭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연구의 어떤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는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원인에 해당하는 걸 조치한 집단이죠. 반면에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렇죠? 즉 독립변인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경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승용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에서의 독립변인, 즉 다시 말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집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 모두 무슨 집단이다? 그렇죠. 디귿과 리을 모두 이른바 실험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진술은 옳지가 않고요. 만약에 가설이 3번 진술에서 만약에 가설이 차의 크기가 작을수록 운전자들의 반응이 공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미음은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때 미음은 통제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3번의 진술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제시문에서 가설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따른 운전자들의 반응을 보는 어떤 연구 주제로만 봤을 때는 둘 다 실험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3번은 정답이 아니겠고요. 4번 리을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연구 윤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연구 대상자의 어떤 인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구 윤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자면은 곧바로 경적을 마구 울려댔다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 경적을 울려댔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전자들의 즉 실험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인 거지 연구자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 태도, 연구 윤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의 진술도 옳은 진술은 아니겠고요. 5번 비읍을 통해서 갑의 연구는 일반화된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의 어떤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지게 된 그 내용이 알게 된 사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시간과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일반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실험을 반복을 했다. 근데 반복을 한 조건이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운전자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차량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어떤 반응이 변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일반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만 반복했기 때문이죠. 지역을 바꿔가지고 다른 장소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이 갑의 연구를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가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진술이다. 연구자의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이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연구자는 잠정적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알려준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 즉,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연구에 참여할지 말지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연구 대상자와 관련돼 있는 이제 연구 윤리를 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번을 보시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가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생활 보호. 이런 이제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연구자가 지켜야 될 윤리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나는 모두 다 연구 대상자와 관련해서 연구의 대상자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윤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 대한 옳은 진술을 찾아봅시다. 기억. 가는 일반화라고 하는 과학적 필요와 상충될 수 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 결과 얻어진 지식이 그것이 어떤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일반화 시키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든지 간에 그 연구가 진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근데 가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연구 대상자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연구 대상자가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의도 뭐 이런 것 등은 행동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반영되질 않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는 일반화라고 하는 과학적 필요하고는 그렇죠. 상충,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 나에 따르면은 연구 대상자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에 대해서 질문해서는 안 된다. 자, 나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 자체를 수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에 공개를 해도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와 같은 신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내용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아니겠고요. 디귿 가와 달리 나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겠죠.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고. 리을 나는 모두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이제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알았겠지만 이른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예요. 그렇죠? 즉 자신의 어떤 가치라든지 자신의 어떠한 편견에 의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우리는 객관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가치 중립적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연구하려는 자세. 지금 가와 나는 그런 어떤 이제는 연구자의 연구 태도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윤리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렇죠.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연구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이제 연구자 갑은 부모와의 유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서는 부모와의 유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청소년들의 어떤 이제는 비행 정도가 낮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미리 이제는 사전에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즉 부모와의 유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독립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비행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 즉 다시 말하면은 종속변수다, 종속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먼저 땡땡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0개 교를 선정하고, 자,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땡땡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0개 교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땡땡 지역일까라는 뭐 그런 궁금증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법하죠. 그렇죠? 각 학교에서 다시 2학년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1, 2, 3학년이 있을 텐데 왜 하필 2학년만 조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마찬가지로 또다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원들이 학생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구조화된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조화됐다. 뭔가 질문지가 짜여졌다는 거죠. 아, 자료 수집 방법으로 뭐가 사용되었다. 질문지법이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가설을 세우고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자료를 수집한 걸 봐서는 이 연구는 어떤 연구다. 네, 양적 연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의 결과, 이제 마지막 결과에 해당하는 거네요. 부모와의 유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행 건수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분석해본 결과 여학생이 부모와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다 보니 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남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과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부모와의 유대와 청소년의 비행 정도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른바 이제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가 높았고요. 그렇죠? 비행 건수는 남자 청소년이 높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와의 유대가 높은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비행 건수가 낮은 거고요. 그렇죠? 부모와의 유대와 청소년 비행 정도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연구 자체의 결과가 부모와의 유대와 이런 이제는 그 비행 건수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기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렇다면 이제 가설이 수용됐기 때문에 1번이 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는 올바른 그 분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설이 수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이 가설에서 나와 있지 않은 독립변인으로 부모와의 유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비행 정도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분석의 결과 여자 청소년인지 남자 청소년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즉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배제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가 입증이 되어야만 자료가 입증되어야만 이때 비로소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이 기각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자료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원래 연구하려고 하는 집단이 표본으로서 어떤 이제는 그 대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 거는 땡땡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0개교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즉 지역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표본의 어떤 대표성이 좀 부족하죠. 따라서 2번도 정답이 아니겠고요. 3번. 귀납적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자,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즉 추상적인 가설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네, 그렇죠. 연역적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양적 연구 전체로 보자면 이렇게 가설에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양적 연구의 그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세웠던 가설하고 맞춰보게 되는 이른바 가설 검증의 단계,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추상적인 자료에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에서 추상적인 어떤 가설 검증이라는 결론에 이르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귀납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에 귀납적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은 그렇죠.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가설 검증 및 결론에 이르르는 단계는 귀납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공부를 할 때, 이 교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도식적으로 딱딱딱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고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과학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가 서로 계속해서 이제 맞물려 간다라고 하는 것 아마 이제 사회문화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개념의 조작화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을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끔 바꿔서 정의하는 걸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분석 결과 부모와의 유대가 높다 낮다 비행 건수가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와의 유대가 높다 낮다를 판정할 수 있으려면 그 부모와의 유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뭔가 어떤 이제 계량화된 자료로 표현을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행 정도에 대해서도 비행 건수라고 하는 건 숫자로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4번의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모와의 유대가 높고 낮은지 비행 정도를 비행 건수로 측정하는 등등의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런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고요. 5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되었다. 여기서는 양적 연구만 진행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보고 자기가 얻은 결론은 뭔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즉 다른 연구자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자의 어떤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에서 얘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태도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어떤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설로서만 항상 결과를 인정해야 된다. 타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개방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방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번은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현상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인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뭔가 그 사회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처해져 있는 뭐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회적인 배경 등을 고려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연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바로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는 개방적 태도, 나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1번 선지 가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한 태도이다.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가나 즉 개방적 또는 상대주의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객관적 태도에 관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 틀렸고요. 2번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남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삐뚤음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타당한 주장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건 바로 개방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가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3번. 가는 나와 달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추구한다.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딴지걸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왜 저렇지? 저기는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는 태도를 우리가 성찰적 태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성찰적 태도에 관한 그러한 이제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에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 나름대로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쟤네들 저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전통과 맥락을 고려해 보니까 저런 행동은 저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상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진술 4번 옳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4번, 5번 가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 나는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한다. 연구 대상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건 가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어떤 이제는 태도죠.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겠고요. 그렇죠?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바로 뭐겠습니까? 예. 객관적인 태도가 이런 이제는 그 제3자의 어떤 입장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나가 적용되어야 할 연구 단계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구 단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나가 적용된다. 그럼 가와 나가 뭘까? 연구자는 사회 현상의 연구 과정에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문제에 직면한다. 연구자는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서 가급적 가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갈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연구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바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전제하지 않는 연구는 불가능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뭐가 용인되어야 된다? 그렇죠. 가치의 개입이 허용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연구 단계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와 가치 중립이 보장되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치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는 우리가 이제는 연구 주제의 설정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렇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연구 설계, 그리고 그런 이제는 뭐 양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 설계하기 전에 가설도 세우죠.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까지는 연구 주제 선정에서부터 어떤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연구자의 어떤 선택이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연구를 이제는 설계하고 나서는 이제 설계된 연구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간에 자료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료는 수집하고 원하지 않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수집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분석할 때도 내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막 왜곡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도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과장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이런 자료의 수집부터 어떤 이제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 가치로 인해서 연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치가 중립이 철저한 가치 중립이 요구돼야만 비로소 과학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을 이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연구 결과의 어떤 이제는 활용 단계에 있어서는 즉 자신의 어떤 연구를 사회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연구를 쓰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일정한 어떤 가치 개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크게 자료의 수집부터 결론의 도출 단계에 이르는 어떤 가치 중립의 단계와 나머지 어떤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연구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이 개념은 이러이러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는 그 연구의 설계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구 설계 단계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니까 가가 아니라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니은 즉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이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런 가설을 검증할 때는 내가 세운 소중한 가설을 지켜야 돼 하면서 막 데이터를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치 중립 요구되죠. 그렇죠? 옳은 진술이고요. 디귿 가치 개입인데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질문지법을 선택한다.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네요. 그렇죠? 연구 설계 단계죠. 그렇죠?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옳은 진술이고요. 리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 이건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잠정적 관계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가설 설정 단계에 있어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어떤 원인들 중에서 이 원인이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연구자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 즉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다음 연구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연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가 있고요. 그렇죠? 즉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 윤리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죠. 그렇죠? 이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연구의 대상이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해야 하겠죠. 그렇죠?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에 어떤 동의를 얻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구 대상자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이제는 유출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는 연구 윤리가 되겠고요. 그렇죠? 연구 과정에서 이제 지켜야 될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도 이제 가치 중립의 어떤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를 자기의 뜻대로 막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료만 수집한다든지 남의 자료를 뺏겨온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어떠저는 그 왜곡해서는 안 된다.
뭐 표절 같은 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표절 같은 거 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도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한 연구 결과가 뭔가 반민주적이라든지 혹은 인권 탄압에 어떤 쓰일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지켜야 할 어떤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 자료 보면은 연구자 갑은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판단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외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도로에서 각각 경차와 중대형 차로 주변 차량보다 느리게 달리면서 뒷차가 추월을 시도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뒷차의 추월 상황과 차량 번호를 녹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했고요.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 이후 연구 결과가 사회의 관심을 받자 언론사의 요청으로 원본 영상을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 윤리 측면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크게 이제 한 세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여기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겁니까? 연구 윤리 측면에서 보자면 연구 대상에 관한 연구 윤리겠어요? 아니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겠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왜곡하면 안 된다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연구 설계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표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노란색이 이제는 연구 윤리가 잘 지켜진 거라면 초록색은 연구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이후 연구 결과가 사회의 관심을 받자 언론사의 요청으로 원본 영상을 제공하였대요. 원본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어떤 이제는 추월을 했는지 뭐 이런 이제는 개인의 어떤 뭐 그 자동차 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연구 대상자의 어떤 이제는 그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죠. 1번.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이제는 그 파란색 부분 정보 보호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원본 영상 제공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아니겠고요. 그렇죠? 2번.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사전 동의 여부는 제시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정답 아니겠네요. 3번.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수집한 자료를 사회의 관심을 받자 언론사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렇죠? 언론사에게 제공한 것은 이건 원래 처음에 연구의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료의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언론사에게 제공한 걸로 봐서는 이런 이제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 마찬가지로 틀린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4번.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혔다.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 바로 뭐겠습니까? 남이 한 건데 해외 연구 사례인데 해외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연구 설계를 활용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거 지적 도둑질, 즉 다시 말하면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표절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그 출처를 밝혔다라는 진술이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출처를 안 밝혔어요. 5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지 않았다. 보시면은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모든 기록을 수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가 지켜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탐구 태도 딱딱딱 네 가지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떠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의 보고에는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뭔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내 어떤 취향이라든지 선호 이런 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있는 대로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경험한 것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야 된다. 뭔가 경험적 자료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또한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된다. 제3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종합해보면 어떤 태도를 우리가 추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객관적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객관적 태도에 대한 진술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100%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타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태도다? 그렇네요. 개방적 태도.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그렇죠?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객관적 태도에 대한 설명 2번이 바로 정답이군요. 3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찰하려고 노력해라.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야만인, 뭐 쟤네들은 수준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쟤네들은 너무나 위대해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어떤 일방적으로 뭐 깎아내린다든지 일방적으로 높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게 바로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가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는 연구자의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탐구 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연구자가 지켜야 될 어떤 연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 갑을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연구 윤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연구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자료 수집에 대하여서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뭔가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구나. 즉 연구 대상자를 사람으로 보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연구윤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갑이 주장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며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 분석해서는 안 된다. 뭔가 있는 자료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없는 자료를 막 만들어내고 과장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는 을이 주장하는 것은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 연구의 어떤 이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이제는 연구윤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 위해서 찾아봅시다. 기억. 공동의 연구 성과를 단독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연구윤리에 어긋난다. 공동의 연구 성과를 단독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건 뻥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죠?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라라고 하는 그렇죠. 의뢰 연구 주장하고요. 의뢰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렇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그렇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동의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갑의 연구 윤리와 관련이 있죠. 디귿. 연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는 것은 을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료를 조작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는 자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을의 주장에 배치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디귿 역시 옳은 진술이 되어 있고 리을. 갑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을은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갑을 먼저 보시면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연구를 설계해서 이 연구를 연구를 설계해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즉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 분석 단계가 아니라 연구 설계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중간에서 지켜야 할 어떤 이제 그러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을은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이거는 이제는 연구 결과 발표 단계가 아니라 을이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어떤 이제 분석하는 단계. 이러한 이제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리을 진술, 틀린 진술이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가라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가번.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지고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 단계는 어떤 단계?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군요. 그렇죠?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네요. 나번. A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거 이건 이제 자료 수집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답은 경제 수준은 월 평균 소득으로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측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정하자라고 하는 경제 수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월 평균 소득이라는 수치화된 어떤 자료로서 인터넷 이용 정도라고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서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상적 자료를 추상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언제 시도되는 거다? 그렇죠? 연구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라번. 부모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를 보고 앞에 세웠던 어떤 가설을 검증해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반면 부모의 정보시간 검색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시간 검색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거는 가설이 맞지 않는데 이거는 가설이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이니까 네, 가설 검증의 단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제는 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억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원인이고 종속변수는 결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부모의 경제 수준과 어떤 이제는 부모의 인터넷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보를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겁니까? 연구 주제 설정에서 보시면은 정보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로 했단 말이죠. 보시면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거니까 요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즉 다시 말하면은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는 부모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즉 다시 말하면 종속변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진술은 그렇죠. 틀렸죠. 그렇죠? 기업과 니은, 부모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인터넷 이용 행태는 모두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종속 변수는 그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 디귿은 모집단, 리을은 표본이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연구 관련 대상이에요. 그렇죠? 연구 주제의 설정에 보면 A 지역 고등학생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디귿이 아니라 A 지역 고등학생이 이런 이제는 모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리을은 표본이다.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 그렇죠? 1000명 중에서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렇죠? 3번 미음은 기억의, 비읍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해야 한다. 미음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미음이? 예, 미안해요. 예,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경제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부모의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제 수준은 월평균 소득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시도한 거 맞죠? 그렇죠? 이건 맞는데 비읍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인터넷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서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측정하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서 부모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이 바로 이런 이제는 그 니은 즉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라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따라서 비읍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추가되는 요 내용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서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죠? 4번 라로 보아서 가설은 검증되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즉 다시 말하면 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건 나타났다. 가설이 수용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설이 기각되었는지 수용되었는지를 판단했다는 게 가설 검증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5번 다, 나, 가, 라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절차에 따라 보자면은 뭐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연구 주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연구 설계 먼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설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연구 주제에 대한 이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 연구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4번이죠. 그렇죠? 자, 10번 문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연구 주제를 보시면 중고등학생의 게임 몰입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 어느 정도 몰입하느냐 게임에 몰입하느냐가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 즉 다시 말하면 독립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몰입되어 있느냐, 그것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건데, 자, 연구 가설을 세운 걸로 봐서는 이 연구가 어떤 연구다? 그렇죠. 양적 연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게임을 적게 할수록 게임을 적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독립변인에 대한
진술이죠. 그렇죠? 부모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 뭔가 종속변인에 대한 이제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이제 검증되지 않는 어떤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게 가설 아닙니까? 그렇죠? 가설 2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게임 몰입과 주변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료 수집을 보시면 조사 방법, 중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했다. 바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입니까? 그렇죠. 질문지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조사 내용은 게임 시간 정도. 게임 시간 정도라고 하는 건 이제 게임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지표가 되겠죠. 주변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이제 부모와의 대화 정도, 이걸 이제 조사하고 있고요. 그렇죠? 친구와의 대화 정도라고 하는 조사 내용을 봐서 가하고 관련된 가에 들어갈 연구의 가설은 게임과 친구와의 대화와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러한 관계를 진술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 자료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부모와의 대화 정도 및 친구와의 대화 정도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는 종속 변이는 게임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게임 시간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사이에 일정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아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가설이 검증되었다. 가설이 어떤 이제는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표를 보시면은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게임 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과 중간이다 적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응답 수치가 나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친구와의 대화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도 또다시 이제 나눠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무응답이나 복수응답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중간에 자료가 비어 있는데 A 더하기 B는 C고 그것은 곧 3A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수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항상 이제 표분석 문제에서 부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게임을 많이 한 집단은 실험 집단, 게임을 적게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라고 돼 있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그렇죠. 실험법에서 사용되는 실험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질문지법이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의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실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니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억과 니은은 양의 관계이다. 게임 시간 정도와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양의 관계. 게임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모와의 대화도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관계라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임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대화도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러한 양적 관계이냐 우리가 이제 검증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는 그 게임 시간의 정도가 많다라고 응답한 친구는 78 더하기 5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예, 130이 되겠죠. 그렇죠?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게임 시간이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0명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게임 시간이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시간이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게임 시간이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보다 게임 시간이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사람들은 게임 시간이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보다는 게임 시간이 적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게임 시간이 부모와의 대화와 게임 시간 간에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렇죠?
밑에 있는 적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친구들은 그럼 어떤가? 자, 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친구들 가운데서 게임 시간이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2 더하기 48이니까 얼마? 220이 되겠죠. 그쵸? 중간이라고 한 사람은 100 더하기 B이고요. 그쵸? 적다라고 한 사람은 A 더하기 C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A, B, C의 그 각각의 숫자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은 쭉 더해보면은 820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0에서 820을 뺀, 그렇죠. 180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A 더하기 B는 C이고, C는 곧 3A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는 C이고, 그것은 곧 3A다라고 하는 요 조건을 우리가 결합을 해보면, A 더하기 B가 C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C라고 했으니까, C는 곧 얼마겠어요? 이 C는 180이니까 C는 9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C는 3A니까 A는 얼마다? 90이라는 걸, 3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B는 얼마겠어요? 예, 60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B가 60이니까 중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0. 그리고 적다라고 게임 시간이 적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1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보면 부모와의 대화가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게임 시간이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게임이 적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적을수록 게임 시간은 높아지고요. 그렇죠?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게임 시간은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 부모와의 대화와 게임 시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니은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가 친구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보다 많다. 자, 부모와의 대화가 적다는 응답자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부모와의 대화가 적다는 응답자는 적다는 응답자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는 적으니까 172 더하기 48에서 220이고요. 그쵸? 100 더하기 B니까 이제 160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120 이렇게가 될 거예요. 자, 즉 220, 160, 120 더하니까 총 얼마입니까? 예. 50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는 500명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친구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는 어떨까요? 친구와의 대화가 이제 적다는 응답자 52 더하기 70 더하기 80 더하기 여기 그 48 더하기 B가 60이었죠. 그렇죠? C는 90이었으니까 요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요걸 다 더하면은 400이 되죠. 그렇죠? 4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는 500명. 친구와의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는 400명이니까 이 많다라는 디귿의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가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라면 즉 가에 들어갈 가설이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설 2는 기각된다.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게임 시간이 많은 사람, 많다고 응답한 사람, 중간이라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자, 친구와의 대화가 많아지느냐?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78 더하기 172가 되겠죠. 그렇죠? 172니까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게임 시간이 많을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72 더하기 78이니까 총 25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게임 시간 정도가 중간인 학생들 중에서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0 더하기 100이니까 얼마? 예, 200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시간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응답하는 학생은 120 더하기 A니까 A가 3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다? 1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만 보더라도 이 결과만 보더라도 결과만 보더라도 자, 친구와의 대화 그러니까 게임을 적게 하게 되면 친구와의 대화가 많아질 것이라는 사람의 응답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응답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이 가설, 즉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옳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설은 수용되겠지만 반대로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다면 이 가설은 그렇죠. 기각이 되겠네요. 자, 게임을 많이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리을의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갑은 여기서 보시면 참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밑줄을 못 쳐놨네요.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고 니은은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까지가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디귿은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까지가 디귿의 내용이고 리을은 이제는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문제를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죠.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설을 세운 걸로 봐서는 이게 양적 연구이고요. 그렇죠? 이때 이제는 가설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이니까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라는 이제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이제는 독립변인에 따라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고 하는 결과에 즉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지금 현재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과 함께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봐서 이거 어떤 연구? 예,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이 사용된 양적 연구다라고 하는 거. 양적 연구이고 질문지법이 사용됐다.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갑은 응답자의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나눈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한편 을은 갑의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을은 이제 2차 자료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갑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을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갑이 조사한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을에게 있어서 갑이 조사한 자료는 어떤 자료다? 네, 2차 자료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작화한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은 을이 갑의 분석에 세대를 변인으로 추가하여 재구성한 표이다. 통계 결과는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뭔가 가설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 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기억.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갑의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성이 남성보다는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는데 갑은
그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는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층인지 중장년층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성이 전체 응답자가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의 전체 응답자가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그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50과 3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18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180명이 그런 이제는 옳다라고 여성에서는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에서는 300명 중에서 180명이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퍼센트 100분율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100분의 60이니까 즉 60%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남성의 전체 응답자는 120, 420, 180 더하니까 총 얼마? 네, 90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제가 빠르지 않은데 미리 했다는 거 양심 고백합니다. 자, 이런 이제는 그 900명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일가정 양립 중심 정도가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0 더하기 420이에요. 그렇죠? 120과 420을 더하면은 540명이죠. 그렇죠? 즉 900명 중에서 540이니까 나누기 이제 9 하면은 100분의 60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60%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이 남성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은 그렇죠. 연구의 결과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60%씩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진술은 틀린 기각되었다. 기각된 거니까 네, 그렇죠. 맞는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각되는 내용이 옳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의뢰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됐다. 가설이 이제 수용되었냐? 을은 여기다가 뭘 한 거야? 세대 간의 분석을 나눈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죠. 의뢰 연구 결과를 봅시다. 중장년층인 경우를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장년층은 전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60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30명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층의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정도는 몇 퍼센트? 50%인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이 420과 180이니까 전부 얼마? 네, 60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600명 중에서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6으로 나눠 보면은 100분의 70이 되겠죠. 그렇죠? 6, 7에 42. 그렇죠? 네, 7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 몇 퍼센트다? 70%인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여성은 50%인데 남성은 70%로 나왔으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는 가설은 수용된 것이 아니라 네, 기각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2번 진술은 틀렸고요. 그렇죠? 3번.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정에 해당한다. 조작적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도록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고 자,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정에 해당한다.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는 지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뭘로 표현한 겁니까? 가족 행사에 참여 중시 정도라는 지수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즉 바꿔서 즉 옳게 하자면은 니은과 디귿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은 디귿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니은은 디귿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래야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진술 틀렸고요.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이다. 아까 이제 1차 자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갑이 조사한 거니까 그걸 활용했으니까 을에게 있어서는 2차 자료에 해당하겠습니다. 5번.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양적 연구 아니었습니까? 양적 연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을 지닌다? 그렇죠. 연역적인 연구의 특성을 지니죠. 그렇죠. 둘 다 지문지법으로 어떤지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갑을 모두 연역적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즉 양적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단원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갑은 중학생 팬덤 활동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 중 특정 학생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그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가설이 수용되었다. 이후 갑은 방송에 출연하여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 자,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연구를 갖다가 평가한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별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 개인적인 어떤 자료를 반영해서 자료를 선별한 건 아니겠고요. 그쵸? 이른바 이제 가설 검증을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별했다라는 첫 번째 진술은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면접 과정이 아닌 이제 그 연구 결과물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면접 과정에서가 아니라 이른바 연구의 결과에서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겠죠. 보고서라든지 혹은 뭐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를 갖다가 익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은 연구 결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시된 사례에서 이제는 익명성 보장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는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이제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3번.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자, 보시면 이제 질문지 조사를 한 다음에 팬덤 활동이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질문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연구 대상자에게 심층 면접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보시면 이제는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심층 면접을 한 것, 이것은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제 3번이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올바르게 이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공표했다. 자, 방송에 출연해서 연구 결과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갑이 연구 대상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공표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그 방송에 출연한 것만으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4번 진술도 적절하지 않겠고, 5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작했다. 자, 보시면은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쵸?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 자체의 연구 자체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한 무성의한 어떤 연구에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걸 제외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작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